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다운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자, 지난 68회 심화편 전반부 해설에 이어 후반부 해설을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6번 다음 상황에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거 얘기했는데, 와, 이유형 진짜 오랜만에 나왔어요. 근데 솔직히 이유형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역사도 사실만 알면은 푸는 거 자체는 안 어렵거든요. 일단 볼게요. 어 일단은 맥락을 좀 이해하시기 중요한데, 적처 소생이라도 둘째부터는 서자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비록 왕통을 계승했더라도 3년복을 입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그 맥락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어 이- 약간 옛날에는 그 내가 첫째냐 둘째냐에 따라 가지고 상복, 이거 제사를 지낼 때 옷을 몇 년 입는지 그거에 대한 규정도 있거든요. 근데 첫째의 경우에는 3년을 입고 둘째의 경우에는 1년을 입거든요. 그냥 예법을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효종에 대한, 지금 그 효종이 죽은 다음에 제사를 지내는 건데, 솔직히 이때 당시 왕이 현종 입장에서는 진짜 거의 첫째급으로 아빠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싶은데, 원칙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 돼요. 여긴 F예요, FM. FM이니까 당연히 그 효종이 아닌 현종이 둘째니까 둘째는 당연히 1년 입어야 돼. 근데 밑에 있는 얘는 장자를 위해 3년복 입는다는 것은 위로 쳐서 정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죽어가지고 저 소생이 둘째 세운 거 역시 장자부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여기 밑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물론 첫째 아니야 둘째인 건 맞는데, 어쨌든 간에 첫째 아들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왕을 하고 있잖아. 그리고 사실상 왕이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지금 일을 하는 건 얘인데 거의 첫째급으로 쳐줘도 되는 거 아니 하면서, 여기는 1년 상복을 주자는 거고 여기는 3년 상복을 주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맥락을 보고서 이게 지금 3년이 언급된 걸 봤을 때 기의 이송인 거 알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맥락을 이해하는 게 어려울 수 있었어요. 근데 그냥 내가 도저히 그냥 이해를 못해 먹겠으면 진짜 단순한 조건해가지고 그냥 상복 논의하고 있다. 그럼 그냥 예송은 찍으시면 돼요. 그냥 옷 몇 년과 싸운다. 그냥 예송인 것만 알면은 이 문제는, 자, 예송 다음에 환국이 발생했었으니까 그거 마시면 돼요. 자, 예송은 현종 시기, 환국은 숙종 시기, 광인, 호연, 숙경력 있죠. 그거만 알았으면 이 문제를 그냥 먹는 건데, 여기다 너무 정확한 해석을 요구했다면 괜히 더 문제를 어렵게 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이 문제 풀이의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27번 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도 진짜 오랜만에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이 건축물을 그냥 대놓고 알았으면은 풀이 자체는 쉬웠을 것 같아요. 자, 정전 나왔다 무조건 경복궁 뭐 창덕궁 이런 거 찍으시면 안 돼요. 포인트는 태조 이성계가 처음 세웠다, 개경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헷갈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태조 이성계가 언급되면은 경복궁의 개념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거 자체가 그냥 경복궁의 부속 건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중요한 거는 이걸 읽었어야 돼요. 사직과 더불어서 왕조 국가를 표현한 상직이다. 자, 왕조 국가인데 특히 유교 국가에서 가장 좀, 여기 왕조 국가에서 당시에 가장 중요시했던 거를 크게 세 가지 얘기한다면, 제사를 열심히 하고 농사를 잘 되게 기원해줘야 돼요. 자, 사직단이란 거는 진짜 농사의 풍년을 기원한 제사이고, 자, 여기는 그 말 그대로 진짜 왕과 왕비에 대한 제사를 지내기 위한 신주가 모셔진 곳이에요. 그래서 흔히 약간 진짜 종묘와 사직이 위태롭습니다, 진짜 어떻게 하실 건가, 이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을 생각해가지고 종묘를 생각했어야 돼요. 힌트가 상당히 조금 독특하게 나오긴 했는데, 이 건축물 모양이라던가 종묘와 사직이 위태롭다, 그걸 생각해가지고 문제를 안 풀었으면 아마 되게 까다롭다 느꼈을 것 같아요. 1번 경내 조선 총독부 청사가 세워진 거는 경복궁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선지를 헷갈리신 분들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2번 역대 국왕의 왕과 왕비의 신주가 모셔졌다.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당시에 이렇게 한 가지 나눠가지고 제사를 지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2번이고요. 대성정과 명륜당을 중심으로 구성된 거는 성균관이랑 향교가 해당되고요. 일제감정기에 창경원으로 격화되기도 한 거는 창경궁이고요.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언급한 사직단이니까 얘도 해당이 안 됩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자, 28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당한 거 얘기했는데, 아, 이 문제도 좀 독특하긴 해요. 살짝 독특한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 솔직히 좀 독해력이 필요한 문제예요. 이런 것도. 왜냐면 이게 독해력이 필요하다는 말이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자, 문제 대도 역관을 알려달라고. 역관 알려달라는데 이 사람들은 통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통역. 약간 그 지금으로 치면은 외교관? 약간 외교관이랑 좀 비슷하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니면 번역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번역이라던가 아니면 지금으로 치면 외교관 같은 좀 직책을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 접근했어야 되는데 약간 통역이란 말에 좀 중점을 두고 해석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그거 중심 보면은 1번 사관원에서 간쟁을 담당했다. 자,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대관, 뭐 간관 이런 건데 애초에 약간 왕에 대한 조언이라던가 좀 넓게 보면은 감찰기구 내에 속하기 때문에 애초에 얘랑 성격이 안 맞아요. 그냥 2번 매매 상욕 증여의 대상이었다. 자, 이거는 노비예요. 노비. 노비는 일종의 재산 같은 거 재산으로까지 쓰였던 인물인데 얘랑 다 관련이 없어요. 직책도 지금 일단 다뤄되는 건 얘네들은 중인이에요. 중인. 신분 자체가 안 맞아요. 3번 수군, 봉수 등 천역의 종사였다. 이거는 신분은 양인데 천역의 종사는 칠량역천이에요. 순서지 반대로 적었는데 아무튼 간에 관련 없고요. 수령을 보좌하며 향총시임을 담당한 거는 조선시대 들어와가지고 지위가 격화된 향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사역원에서 노걸대 언어와 교재로 교육받았다. 자, 이거 맥락을 진짜 잘 이해했어야 되는데 사역원이라는 거는 조금 쉽게 말하면은 일종의 외국어 교육기관이에요. 아니면 번역이나 통역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려면은 사역원이란 기구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몰랐다면은 이게 뭔지를 몰랐을 건데 왜냐면 노걸대란 거는 약간 지금으로 치면은 진짜 그냥 중국어 교과서예요. 약간 뭐 해커스 HSK 5급 약간 이런 식이고 그래서 HSK 교재 그냥 그런 걸 보시면 되거든요. 중국어 교과서 그거에 대한 해석본을 다룬 건데 아마 노걸대를 아신 분들은 진짜 공부를 덧구쳐 한거 아니면 몰랐을 거고 사역은 갖다 찍어가지고 아 이거 통역 관련된 거다 이렇게 찍지 않았으면 이 문제는 사실상 못 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독해력이 필요한 게 약간 번역 그 역자를 계속 생각해가지고 이 문제를 안 풀었으면은 아마 되게 까다롭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29번 다음 특별전에서 볼 수 있는 도시의 역사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 와, 문제가 계속 쉽지가 않아요. 지금 연속으로 어려운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확실히 68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볼게요. 이거는 키워드가 개주라는 건 당연히 모를 거고 여기에 있는 송악이란 키워드를 알았어야 돼요. 송악. 여러분들 다른 거 몰라도 개경, 개성, 송악은 같은 말이란 거 그냥 아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베이스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뭐 개경 지역이어서 사실인데 만약에 그거 몰랐더라도 솔직히 선지 분석 갖다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1번에서 3번까지 분석했으면 이거 개경 지역인 거 알 수 있어요. 볼게요. 고려 태조 왕건이 도읍으로 삼은 곳. 자, 개경은 고려의 수도예요. 좋아요. 여기까지 고려의 수도 좋습니다. 두 번째, 원해에 영향받은 경천사지 시청서탑이 추출되었다. 맞아요. 얘도 왜냐면 원래 경천사지 시청서탑은 개경지역에 있었다가 지금의 국립중앙박물관을 이전했거든요. 얘도 맞는 내용이에요. 자, 3번 조선 후기 송상이 근거지로 삼아 전국적으로 활동하였다. 자, 송상은 쉽게 말하면 개성상인이에요. 개성상인. 그래가지고 약간 뭐 내상 부산, 시전상인은 서울, 송상은 개성 이런 식으로 뭐 만상은 의주 이렇게 각자 활동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인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약간 지역사 낼 때 조금 끌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맞는 내용이고 4번 일제감정기 강주룡이 을밀대 지붕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거. 자, 얘는 평양 지역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지역이 안 맞아가지고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5번 북이 38도선 분화 이후 남한에 속했다가 정전협정으로 북한 지역이 되었다. 자, 이거 좀 독특한 선지인데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게 38도선 나눴을 때는 조금 위에 있었거든요. 조금 지금의 그
나눠있는 경계선보다 조금 위에 있었는데 이 정전협정 맺으면서 진짜 살짝 내렸거든요. 살짝. 그래가지고 원래는 개성지역이 우리나라 범위에 있다가 이게 내려오게 되면서 여기쯤에 있으면 개성지역이 북한이 됐어요. 진짜 겁나 미세한 차이로.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게 역사도 사실 필요하긴 하지만 얘도 맞는 내용이긴 해가지고 명확하게 틀린 얘를 답으로 고르는 게 중요했습니다. 자, 30번. 다음 대화가 오갔던 회담 결과 체결된 조약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이거는 저한테 배웠으면 제가 진짜 많이 강조하는 인물들이 나왔거든요. 구로다 기요타카랑 신원. 특히 저는 신원을 꼭 외우라고 하는데 이거는 솔직히 한능건 기출에서도 한 5번은 나왔어요. 솔직히 이 인물 자체가 이 조약을 체결 당시 일본 측 대표랑 한국 측 대표 말한 건데 이거 자체가 진짜 힌트로 많이 나왔어요. 근데 많이 높아요. 물론 다른 조약 같은 경우에는 뭐 누가 협상했는지 그런 게 솔직히 나오진 않거든요. 굳이 따지면은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만 외우시면 여러분들이 아 문제 풀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볼게요. 여기는 그 우뇨가 포격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둘이 공통적 이야기는 왜 우뇨 사건이 발생했는지 각 국가의 입장을 말하는 건데 이걸 보고서 우뇨 사건을 계기로 체결된 조약이랑 각 그 조약 체결 당시에 어떤 인물들이 있었는지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짚는 게 중요했습니다. 1번 천주교 포교가 허용되었다. 자, 이거는 조불수호 통상조약이에요. 천주교가 언급된 거는 그 사실상 프랑스랑 맺은 조약밖에 없다 보시면 돼요. 한능거 내용 정도 수준에서는. 자, 2번 가친점의 영향을 체결된 거는 얘가 아니라 한성조약이랑 텐진조약이 있습니다. 일본 측의 해양 측량권 인정되었다. 맞아요.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그 암초에 부딪힐까봐 뭐 해안 측량한다는데 이걸 명분으로 진짜 주변에 해안을 측량해가지고 약간 침략을 쉽게 할 수 있는 명분 같은 거 얻어낸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고요. 4번 통신사가 처음 파견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굳이 시기적으로 따지면은 기후약조 정도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것 때문에 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시기적으로 국교를 재개한 다음에 통신사를 파견했으니까 연결한다면 얘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번 외국 상인의 내지 통상권을 최초로 규정했다. 와, 이거 좀 길어가지고 별로 적고 싶지 않지만 조선과 청나라가 체결한 조청산 및 수륙무역 장정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그 중국과 조선의 상인이 바다와 육지에서 어떻게 무역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 같은 걸 다룬 조약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3번이에요. 자, 31번 가, 다를 이러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동학농민 운동 유형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든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포인트를 잘 짚어드려야 되는데 자, 일단은 가부터 볼게요. 자, 고부에서 밀란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장흥부사 이용태를 고부군 안핵사로 임명해서 파견했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학농민 운동은 약간 포인트를 크게 5가지로 가져오셨거든요. 첫 번째는 뭐 삼례 집회, 보훈 집회 등의 그런 집회라던가 일단은 배경 그리고 전개 그리고 일본의 침략으로 인한 위기랑 그리고 우금치 전투. 솔직히 이 5가지만 외우시면 엔가서 문제 풀어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은 고부 농민 봉기가 나왔거든요. 이로 인해 가지고 당시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이용태란 인물을 안핵사를 파견했어요. 근데 얘도 깽판을 쳐가지고 농민들이 더 빡쳐가지고 본격적인 동학농민 운동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의 시점은 동학농민 운동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들어가요. 두 번째, 정봉주는 직강소에서 당한 거 통보나는데 최근 일본이 경복궁을 침범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로 싸워야 한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황토연, 황룡촌, 전두선 전투까지 하고 나서 전주화양 맺고 해산했는데 일본군이나 청군이 이 동학농민 운동을 진압해준다는 명분 하에서 들어와 넣고서 일본군이 안 돌아가고서 경복궁을 불법으로 침략해가지고 2차 동학농민 운동이 이렇게 발생한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청나라는 야 니네 뭐해 빨리 나가 응 안 나가 이래가지고 청해전쟁이 발발하는 원인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뭐 니네 뭐하는 놈들이야 이래가지고 뭐 니네 양아치냐 이러면서 싸운 건데 그런 맥락 왔을 때 자 다 청구 간섭 끊어버리고 우리 대조선국의 고유한 독립기초 국권이었는데 자
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으면서 말미암아 세계에 드러나는 빛이 더 빛나게 되었다는데, 이런 그 청나라와 일본의 맞짱을 종료시킨 게 시모노세키 조약이에요. 사실 이 다쯤 들어올 때는 이미 동학 논미 운동 끝나긴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맥락상으로 얘를 계기로 청일전이 발생했었고, 그 청일전을 종결시킨 게 얘라는 거를 흐름을 가져가는 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끼리는 쉬운데 얘를 명분으로 청일전이 발생했고, 청일전을 종결시킨 게 시모노세키 조약이다. 그거 흐름을 가져왔으면 그냥 1번, 2번, 3번이기 때문에 순서는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맥락을 역사 사실을 조금 흐름적으로 이해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32번. 해설사가 설명하는 사건이 발생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거 얘기했는데, 와우. 이 문제 아마 제가 올해 본 기출 중에서는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최고 난이도 문제예요. 결론부터 말하면은. 이거는 아마 알고 푸신 분들이 장담하는데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이거 해설한 다음에 제가 만든 어플에서 이게 정답률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지금 슬슬 데이터가 올라와 보고 있거든요. 자, 재미있는 게 얘 13%, 얘가 31%, 24%, 25%. 야, 제대로 지금 푸신 분들이 한 문제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아마 이거는 진짜 솔직히 맞추신 분들도 제대로 알고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시험을 이미 봐가지고 답을 알고 있던지 아니면 찍어서 맞춰서 확률이 솔직히 높을 거예요. 자,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조선 정부는 이곳에 해관을 설치하고 동래부 거류지와 일본 상인과 거래한 조선 상인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했는데, 일본 상인이 조약 위반 반발했고 3개월 만에 수색을 중단했다. 자, 첫 번째 말된 거는 최초의 세관 들어왔는데 두모진, 동래부 나왔죠. 지금 지역상으로 두모진이나 동래부가 언급될 수 있는 거는 부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일단 부산 지역에 발생한 사건이란 거 알아야 되고, 특히 두모진 해관이란 거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세금 문제로 발생한 문제란 거거든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말하면은 두모포 수세 사건인데, 이게 결론부터 말하면은 54회랑 아마 57회 기출에서 두 번 정도 언급되는 거를 거의 10회 만에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이거는 여러분들 연도를 알아야 돼요. 그냥 1878년 이걸 알았을 풀고 아니었으면 못 풀었을 것 같은데, 자, 이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제가 조금 지금부터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조약 위반이란 말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강화도 조약을 배웠어요. 강화도 조약 이후에 여러가지 부속 조약을 맺었는데, 그 중에서도 조일무역 규칙을 보면은 무관세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관세로 인해 가지고 일본 상인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물건을 좀 쉽게 팔 수 있고, 우리나라 상인들 입장에서는 약간 물건 팔고 싶은 게 있어도 약간 좀 헐값 팔아야 되니까 조금 그런 게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신들이 유리하게 상업 활동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나중에 조율 통상상조 결국 맺게 된 게 관세라는 걸 매기지 않으면은 진짜 우리 상인들 못 버티겠다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 있어야 상인들이, 그러니까 좀 이런 느낌이에요. 뭐 난 물건 5천을 팔아. 근데 일본 상인들이 막 3천을 물건 이렇게 싸게 들어 다 팔아버리면은 관세 안 매기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솔직히 다 일본 거 사지 우리나라 거 왜 사요? 그냥 싼 거 먹겠지. 그러니까 되게 그런 게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관세를 좀 매겨야 우리가 조금 상월도 하는 거에서 조금 불리함 피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당시에 이 관세 중요성 인식하면서 부산에서 활동하는 이 일본 상인과 거래 조선 상인들에게 세금을 매긴 거예요. 근데 이 조일무역 규칙에 의거하면은, 야, 무관세인데 갑자기 우리 세금 왜 매기는 거야? 이러면서 분쟁이 발생했거든요. 근데 이 일본 상인들이 하도 시위를 하니까 막 자갈 던지고 돌 던지고 막 하도 저항하니까, 일본인들은 이제 더 빡쳐가지고 함포 발사하고 막 상륙 막 시위 작전하던데 이런 식으로 더 강력한 무력을 전개하니까, 와, 이러다가 진짜 우리 다 터지겠다 싶어가지고, 알았어 세금 그만 매길게, 진정해, 싸우지마, 이러면서 이 두모보 수세를 중단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관세 자주권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일본에게 저항한 그런 반일투쟁의 사례? 그냥 그 정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1차 수신사가 파견될 시점은 강화도 조약 이후고, 그때쯤에 조일 무역 규칙도 맺었는데, 그 이후에
약간 조회무역증 등으로 약간 우리나라에서 불만이 발생한 게 터진 결과다. 약간 여러분들 이런 역사적 맥락으로 이해하시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건 이 사건 자체를 모르면 되게 어려운 문제라 아마 다 많이 틀렸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이제 조금 쉬운 문제니까 편히 설명할게요. 자, 33번. 가 사절단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여기 힌트 나왔잖아요. 미국 공사의 부임에다 담네. 그러니까 이게 사절단 유형은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어떤 사절단이 어디에 파견되는지 그거 알아야 되는데, 자, 미국에 파견된 거 보빙사죠? 자, 1번. 에도마부의 요청으로 파견되었다. 자, 에도마부 요청 파견된 거는 통신사죠. 솔직히 에도마부 자체가 일본인데 애초에 연결될 리가 없어요. 2번. 별기군의 창설을 건의했다. 저 별기군은 1881년 창설됐는데 보빙사는 1883년에 파견되었기 때문에 시기가 애초에 안 맞아요. 2번. 조선 책략을 들여와 국내에 소개한 거는 2차 수신사인 김홍집입니다. 역시 일본에 파견된 거기 때문에 그 파견 국가가 안 맞고요. 기기국에서 무기 제조 기술을 습득하고 돌아온 거는 얘네가 아니라 영선사입니다. 정답은 그래가지고 정권 대신 민영익과 홍영시 서관모음도 구성되었다. 이게 사절단 유형은 여러분들이 다른 키워드 중요한데 각 사절단의 대표 인물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신사로 치면은 김기수, 김홍집, 영선사는 김윤식, 보빙사는 민영이, 서광모, 홍영식, 그리고 조사 시찰단은 어윤중이 잘 나거든요. 이런 거 여러분들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문제를 쉽게 풉니다. 자, 34번. 가에 들어갈 내용 적절한 것. 자, 이 문제가 벌써 나올 만한 문제는 아닌데 여기 포인트가 중요한 게 중일 전쟁 발발 이후에 실시된 일제 식민 통치 정책이래요. 이거 갖다 문제 푸는 건데 약간 제가 이 시기랑 연결된 키워드는 전쟁, 세뇌, 노역과 관련된 게 많다 했고 특히 전쟁은 중일 전쟁, 태평양 전쟁에 제일 잘 나온다고 맨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보고서 1930년대 후반 이후에 뭐가 발생했냐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했습니다. 자, 1번 치안유지법의 제정 배경. 자, 치안유지법은 여기 1925년에 독립운동가 탄압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라 안 맞고요. 2번 조선태양령의 적용 분석 사례는 1912년입니다. 무단 통치기 때 키워드이기 때문에 안 맞고요. 제1차 조선 고용령은 1911년부터 22년이에요. 이때쯤이면은 한 3차에서 4차 교육령 정도 나와야 돼요. 시기가 안 맞고 경성제국대학의 설립은 1924년이기 때문에 정답은 이 전쟁 발발 이후에 조선인들을 2차 세계대전에 동원하기 위해 가지고 인적, 물적 수탈에 대한 규정을 싹 다 망라한 국가총동원법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35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솔직히 문제 키워드 자체는 쉽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옳지 않은 걸로 나와가지고 선지에서 이게 뭐지 하는 게 몇 개 있었을 수 있어요. 일단 볼게요. 자, 일본 당국은 고종의 장례식. 자, 이 문제 솔직히 나오면 고종의 인산일인지 순종의 인산일인지 이거 한 수십 번 나왔는데 저는 여기 키워드 좀 더 주목했어요. 헌병. 뭐냐면 무단 통치기 때는 헌병 경찰제 실시했잖아요. 근데 다른 만세운동은 다 1920년대에 발생했는데 1910년대 헌병에게 대치한 민족운동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1919년에 발생한 3.1운동이거든요. 여러분들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했던 건데 자, 그럼 3.1운동인 거 알았으니까 한번 볼게요. 1번 중국의 오사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얘는 일단 맞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당시에 이 우리나라의 민족운동이 약간 평화 만세시 이러면서 그 중국이나 인도 등 약간 아시아권에 좀 속할 만한 국가들의 민족운동에 영향을 주었거든요. 맞는 내용이고요. 2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계기였다. 얘도 맞아요. 왜냐면 이 3.1운동 계기로 조직적인 독립운동의 필요성이 모색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어요. 3번 신간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여 지원한 거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에요.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60만 세 운동을 계기로 신간회가 창립된 거고 그 신간회가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때 지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조금 기본적인 흐름을 아셔야 됩니다. 아마 이제부터 여러분들 좀 선지가 이게 맞나 싶은 게 몇 개 있을 텐데 4번 국외로도 확산되어 필라델피아에서 한인 자유 대회가 열렸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는 쉽게 말하면은 미국이에요. 미국 있는 지역인데
이거는 좀 제가 쉽게 얘기하면 뭐 연해주, 미주 등지로 확산되었다. 이렇게 키워드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일본에서 이팔 독립선언서 발표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기미 독립선언서가 발표됐잖아요. 근데 이 3.1운동의 열기가 좀 많이 퍼져가지고 해외에 있는 동포들도 이 3.1운동 영향받아서 그럼 만세 독립운동 같은 걸 나름대로 실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 만세! 만세! 이런 거죠. 거의 세계적으로. 그래서 얘는 맞는 내용이 되는 거고 평화적 만세 운동에서 무력 투쟁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3.1 운동이 원래는 평화적 만세 운동으로서 유명한 거 맞는데 약간 후반부라서 조금 무력 투쟁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얘 때문에 에이 3.1 운동 그런 거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유명한 거지 완전히 0%나 총쏴도 만세! 칼질러도 만세! 약간 이렇게 하기에는 솔직히 한계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진짜 그 정도 급의 운동도 있긴 했지만 뭐 거의 인도 쪽에서. 근데 아무튼 간에 그런 점에선 3번이 명확하게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6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는 포인트가 두 가지네요. 자 안창호와 양기탁 여기 이승훈까지 들어갈 수 있고 비밀 결사로 태극서관을 설립했다는데 태극서관은 이 단체에서 그 계몽 서적을 보급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예요. 출판부 같은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 인물이랑 태극서관 보고서 신민회인 거 출연했어야 됩니다. 자 이 단체는 솔직히 1년에 한두 번은 무조건 나와요. 어떻게든. 자 1번 보복주의를 표방한 거는 독립의군부고요. 자 2번 13도 창의군을 결성한 거는 정미의병입니다. 일제 황무지 개각을 요구를 저지시킨 거는 보안해고요. 근대교육을 위해 배제학당을 설립한 거는 아펜젤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제가 조작한 백오인 사건을 해체된 거. 자 이 신민회는 1911년에 데라우치 총독에 대한 암살 혐의를 받아가지고 강제로 해산된 게 105인 사건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됩니다. 그래서 신민회 키워드로 예고도 되게 잘 나오긴 해서 꼭 외워두셔야 돼요. 37번 밑줄근 개혁에 해당하는 내용을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일단 시기적으로도 석조전이 나왔다는 걸 보고서 솔직히 풀 수 있긴 한데 제가 그 전에 항상 강조했던 게 이 개혁이 나오면 다른 거 몰라도 그냥 황제가 언급되면 광무개혁이다 이렇게 풀라해요. 왜냐면 제가 이게 꼼수로 접근하려는 게 아니라 애초에 광무개혁 다른 말로 하면은 대한제국 시기에 한 개혁은 애초에 국가 자체가 조선에서 대한제국을 발전한 거잖아요. 그럼 제국이니까 당연히 황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 키워드만 보면은 애초에 이 두 가지 그냥 연결되는 건데 괜히 너무 어려운 키워드에 그러니까 이 문제 아니더라도 접근하려면 그냥 답이 없거든요. 황제 나오면 그냥 광무개혁 찍으시면 됩니다. 진짜 단순하게 푸세요. 우리는 정답만 맞추면 됩니다. 기억 반문국을 설치하여 한성숭부를 발행한 거는 83년부터 84년인데 얘는 최소한 1897년 이후입니다. 시기 안 맞아요. 2번 니은 통리기 무함을 설치하여 개화정책을 추진한 거는 1880년이기 때문에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답은 이미 나왔는데 더 볼게요. 디귿 관립 상공학교를 설립하여 실업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진짜 상업 그러니까 약간 지금으로 치면 특성화고 같은 거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본격적인 상업 발전을 위한 실업 교육도 많이 했었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리얼 지게함을 설치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지게를 발급하였다. 지게함이란 거는 말 그대로 당시에 양전 사업이란 걸 실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근대적인 토지 조사 사업. 그러니까 일제감정기식의 토지 사업 말고 진짜 근대적인 토지 조사 사업을 한 다음에 토지 증명 문서인 지게를 발급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예요. 그래가지고 디귿 리을은 맞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38번 밑줄근 회의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이 문제도 어려워요. 이번에 진짜 곳곳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 보이는데 어떻게 합격률이 60%가 나왔는지 진짜 저는 되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진짜 공부 다 열심히 하셨나봐요. 제가 보기에 문제가 다 너무 어려운데. 자 아무튼 돌아서 이거는 이 회의가 열리게 된 약간 좀 선언문? 아니면 서문? 약간 이런 배경? 그냥 그런 거 다룬 건데 여러분들 맥락을 좀 잘 읽었어야 돼요. 자 볼게요. 본 회의는 2천만 민중의 권리를 지키는 국민적 대화회합이래요. 일단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의견이 겁나게 갈리고 자빠지니까 한번 회의를 하자는 건데 최고의 권위에 의해
그리고 국민의 완전한 통일을 경고하게, 그리고 광복 대업의 근본 방침을 수립한다.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이 회의를 하는 거는 당시 독립운동가들끼리 지네도 의견이 더럽게 안 맞으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지금 광복을 위해서 모인 건데 우리끼리 싸우고 자빠지고 깨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끼리 독립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끼리도 의견을 잘 모아야 돼 라는 게 포인트인데, 여기서 3.1 운동으로서 우리 민족의 정신적 통일은 이미 표명되었다. 자, 그러니까 최소한의 일단 이 회의는 3.1 운동 이후에 다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선지상 지금 다 3.1 운동 이후긴 한데 약간 여러분들이 맥락적으로 그래도 조금 이거랑 가까운 거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본 대표, 그러니까 여기 맥락이 제일 중요한데, 본 대표라는데 이 대표는 국민들이 위탁한 사명을 받다는 대표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위탁을 받아가지고 독립을 위해 가지고 이 대표들끼리 하는 회의, 국민대표 회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맥락은 몰라서도 여기 잘 봤어야 돼. 이 대표들이 국민들 위탁 받아가지고 우리는 진짜 독립을 위해서 가장 중추적으로 활동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짱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의견 잘 모여야 되니까 자 통일 잘 해가지고 우리 의견 잘 수립해봅시다 하면서 1923년에 개최된 회의를 말한 겁니다. 좀 설명이 많이 길었는데 아마 이거는 사료를 진짜 제대로 해석하신 분들이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도 솔직히 진짜 아마 이 원사료를 아시던지 아니면 진짜 눈치가 더럽게 빠른 게 아닌 이상은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이 문제는 보면서 어디를 짚어줘 여러분들이 사료 해석이 쉬울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좀 틀렸었더라도 너무 슬퍼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 아마 3번 아니 4번으로 낚이신 분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1번 창조파와 개조파가 대립하였다. 자, 창조파란 거는 그냥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그냥 갈아엎어버리고 아예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자고 주장하는 거고, 개조파는 아니 임시정부를 이렇게 없애는 것까지 너무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냥 개편하자. 창조파는 신채호, 개조파는 안창호 대표로 이렇게 많이 대립했었습니다. 이거 잘못 건데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대선정 성명서를 공표했다. 대선정 성명서는 연합군이랑 연합하면서 일본에게 나도 니네랑 맞짱 뜰 거야 이렇게 해놓고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시기가 안 맞고요. 삼균주의를 기초로 하는 건국강령을 공포한 거 역시 1941년이라 역시 시기가 안 맞습니다. 4번 파리강 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할 것을 결정한 거는 역시 1919년이기 때문에 국민대표 회의보다 이전 발생해가지고 시기가 안 맞고, 지청선을 사령관하는 한국강복군을 조직한 거는 1940년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39번 밑줄은 이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괜히 여러 개 생각하지 않았고 여기도 그냥 키워드만 잘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계획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문제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 뭔가 문제 자체도 키워드 되게 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계획이래요. 그러면 지금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계획이란 거예요. 그걸 알면은 약간 여러분들이 선지문서 가서 독립협회? 이게 모르겠고 국채보상운동 연결 안 되고, 근데 이건 사업이고 이건 사업인데 일본 쌀 부족 현상을 위해서 해결하기 시행된 거는 산미 증식 계획이네 이렇게 풀 수 있거든요. 솔직히 진짜 야매로 풀면은. 근데 일단 전공법을 일단 풀어드릴게요. 자, 일단 이 계획 실시로 인해서 수리 조합비 부담이 커졌대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이유가 뭐냐면 쌀의 생산량 늘리기 위해서 당연히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리 시설에 대한 걸 되게 많이 증가시켰는데 비용은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런 느낌이에요. 나는 조금 적당하게 사도 되는데 괜히 쌀 생산량 늘리겠다고 수리 시설들을 온갖 다 때려박고 니네가 결제 이래가지고 농민들에게 부담을 엄청 준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거 하면서 쌀의 생산량보다 더 많은 쌀을 일본이 반출해가지고 우리도 오히려 먹을 쌀이 더 없어져가지고 만주산 작곡이 더 수입하는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이런 맥락을 보고서 원래는 산미 증식 계획을 수립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리시설 비용 증가랑 만주산 작곡의 수입 비중이 증가했다는 결과를 보고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했어요. 자, 볼게요. 1번 독립협회 결성의 계기가 되었다. 자, 독립협회는 애초에 시기가 당연히 여기를 안 맞죠. 이건 1920년대인데 이건 1890년대쯤이에요. 2번
국채보상운동의 계기가 된 것. 자, 이거는 1907년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구구운동인데 지금 일단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게 1번부터 3번은 애초에 시기가 싹 다 개항기 시기예요.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이거 화폐long 사업인데 얘도 1905년이라 그냥 시기가 다 안 맞습니다. 근데 얘는 토지조사 사업인데 이 토지 조사하는 거랑 이 수리조합, 뭐 만주산 잡고 이거랑 좀 연결성이 안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삼미주식 계획인 거 알았으면은 이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었습니다. 자, 40번 가 부대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김좌진이 지한 여기 들어와서 청산리 전투 참여했다. 얘가 유일한 키워드예요. 그래서 김좌진 장군이랑 관련된 키워드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그 홍범도 장군님 이끈 그 대한독립군이랑 김좌진 장군이 이끈 북로 군정서군 이 정도는 여러분들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1번 대전자령에서 일본군을 기습한 거는 한국 독립군이고요. 영릉가에서 일본군에게 승리를 거둔 거는 조선혁명군이에요. 자, 동북 항일연구를 개편되어 유격전을 전개한 거는 동북인민혁명군이고요. 중광단 중심으로 조직되어 항일 독립전에 참여했다. 와, 답이 좀 어려운데 이게 중광단에서 나중에 이 북로 군정서고 쪽 개성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키워드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갈만한데 이 두 개를 좀 쉽게 매칭하려면은 북로 군정서군이나 중강단이나 공통적으로 북간도에서 활동했어요. 그래서 활동 지역을 보고서 그냥 얘네 정도면 연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으로 이해했어요. 이 문제는 좀 쉽게 접근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인도 미얀마 전선에 파견되어 영국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한 거는 한국 광복군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1번 다음 가상일기의 밑줄그 운동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이 문제도 제가 그때 아마 수능 문제를 보고서 형평운동을 예상못 집었는데 모의고사에서 또 적중했어요. 얘도 그러니까 완전 포인트가 비슷하진 않은데 약간 제가 백정이라던가 차별하는 맥락 같은 거를 하지 말라는 사를 가져왔거든요, 문학 파트로. 근데 거의 제가 찝은 유형이 그대로 나왔어요, 이때도. 그래서 야, 이때는 제가 좀 가위 좋았던 것 같은데 좀 죄송합니다. 아무튼 우리 백정들은 신분제가 폐지됐음에도 끊임없이 차별받았다. 왜 우리 백정들은 차별을 받는 걸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운동이 뭐예요? 형평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져왔던 것도 백정이라는 신분은 뭔가 차별받는 맥락을 가져왔었거든요. 그래서 형평운동은 일제감정기에 여전히 차별받는 신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1차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 조선 형평사의 주도 전개됐다. 네, 형평운동 주도한 단체 얘네입니다. 정답 1번이고요. 대한민의 신보의 지원을 받아 확대된 거는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쓰기 귀찮아서 그런 거 같아 보이면 맞습니다. 3번 평양에서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산된 거는 물산장려운동이고요. 4번 순종이 인산을 기한 대규모 시위를 계획한 거. 제가 말했죠. 3.1운동은 고종, 60만세 운동은 순종, 라이징 선 석유회사의 한국인 구타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거는 원산 총파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42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은 적절하지 않은 거 있겠는데 이 문제는 6.25 전쟁이 발발한 뒤에 북한군에 점령당했던 서울을 되찾은 것을 기념해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나왔네요. 9.28 서울 수복 이후에 벌어진 상황이니까. 근데 이거 솔직히 6.25 전쟁 발발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의 극초기쯤에 발생한 거 그런데 뭐 낙동강 전선이라든지 인천 상륙 작전이라든지. 1번 방공포로가 석방되었다. 자, 이거 예전에 한번 논란돼가지고 이제 뭐 거제도 이런 거 다 잘라버린 것 같은데 방공포로 석방이란 거는 그 이승만 대통령이 거의 정저역전 맺기 전에 진짜 포로 수용소에 있는 그 감공 포로들 강제 석방시켜가지고 6.25 전쟁 종결이 좀 지연되는 그런 가져온 거예요. 거의 5.13년 거의 정점전인가 한 달 전? 그러니까 6월? 그쯤이어가지고 일단 맞는 내용이고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됐다. 자, 얘는 한 5.13년 6월쯤에 보시면 되고 한미상호 방위조약은 그러니까 미군이 우리나라 주둔할 수 있는 그런 걸 규정한 조약인데 6.25 전쟁이 종결된 직후 한 거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당연히 어울립니다. 흥남에서 대규모 철수, 그러니까 흥남 철수 작전은
이게 우리나라 국군이 압록강까지 쭉 올라가다가 중공군의 기회를 받아가지고 여기쯤에 있는 흥남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전쟁 발발 연도의 마지막쯤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시기상 맞고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전개하였다. 자, 이게 시기가 좀 애매한데 얘는 50년 9월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인천 상륙작전 계기로 허리를 끊은 다음에 쭉쭉 다시 올라가면서 서울을 수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천 상륙작전을 계기로 서울을 수복한 거기 때문에 흐름상 4번이 나와야 이 문제 내용이 나온 거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고요. 비상기업이 선포된 가운데 발췌개헌안이 통과되었다. 자, 발췌개헌안은 6.25 전쟁이 진행되던 당시에 시행된 대표적인 개헌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1952년만 외워도 되는데 뭐 굳이 연도 진짜 꼼꼼하게 외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이런 거 있다 가볍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3번 가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이 문제는 솔직히 문제 키워드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솔직히 이 대통령이 누군지를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뭐 국가인권위원회 최초 남북 정상회담, 노벨평화상 수상, 2002 한일 월드컵, 경의선 보건 사업 창고, 이런 걸 보고서 김대중 정부인 거 다 아시죠? 이거는 너무 많으니까 그냥 설명 안 할게요. 제가 따로. 1번 남북 기본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자, 노태우 정부입니다. 근데 이런 키워드는 한 번 정도 봐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나중에 또 오답 키워드 어려운 거 진짜 끌고 오도 좋거든요. 2번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것도 똑같이 노태우 정부고요. 자, 7.1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한 거는 박정희 정부고요. 6.15 남북 공동성을 채택했다. 자, 그래서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된 다음에 뭐 경의선 복원이라던가 아니면 뭐 개성공단 합의 같은 게 좀 의결될 수 있었던 6.15 남북 공동선언이 김대중 정부 시기에 발표됐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고,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을 최초로 실현한 거는 전두환 정부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4번 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건 대놓고 이승만 정부가 나와가지고 그걸 생각했다면 이 민주화 운동이 언젠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핵심은 이승만 정부랑 3.15 부정선거에 항거했다는 키워드를 보셨어야 돼요. 그래서 3.15 부정선거에 항거로 발생한 민주화 운동이 뭐냐, 4.19 혁명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중요했습니다. 1번 긴급조치 철폐를 요구한 거는 유신헌법에 관련된 걸로 치면 3.1민주 구국선언이 제일 가까워요. 아니면 뭐 개헌청원 100만이 서명운동 이런 것도 좀 연결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거 다 적을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박정희 정부 시기 때문에 애초에 연결이 안 돼요. 2번 장면 내각의 출범한 배경이 되었다. 그래서 4.19 혁명이 나오면은 허정과도 정부라던가 장면 내각이 출범하는 계경이 되었다는 게 좀 정답으로 잘 나와요. 아니면 이승만 정부가 하야하는 기회가 되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전남도청에서 시민군이 계엄에 맞서 싸운 거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뭐 전남도청, 금남로 이런 지역 나오면 싹 다 이거고요. 민주화를 위한 개헌청원 100만이 서명 운동이 전개되었다. 아마 제가 보기 이걸 요도했고 이거 그냥 따로 내렸던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박정희 정부 때니까 연결이 안 되고요.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된 거는 6월 민주항쟁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45번 다음 사건이 있었던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 옳은 것. 보통 이제 이쯤 되면은 그 정부가 꼭 나올 때도 되는데, 일단 문제 키워드를 보시면 여기 그 YH 무역 여성 노동자들이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했다. 왜냐하면 당시 여성 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해고된 거에 불만을 가지고서 약간 노동운동을 벌였는데, 당시 경찰을 뿌려가지고 진짜 몽둥이가 다 때리니까 신민당 당사 다 도망간 거예요. 근데 당시에 니네들 감싸주네 하면서 이 명분 하에서 박정희 정부 당시에 이 김영삼을 제명했었거든요. 일로 인해 가지고 YH 무역 노동자 사건, 그리고 신민당 김영삼 제명, 그 다음에 부마 항쟁이 약간 기출 흐름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해주세요. 아무튼간 이런 게 발생한 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입니다. 1번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거는 김영삼 정부 시기고요. 연간 수출에 100억 달러가 달성되었다. 정답은 이거예요. 1977년에. 그래도 이 정부 시기에서 진짜 잘한 거 하나만큼은 경제 업종만큼은 진짜 역대급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정권 말기에는 100억 달러 수출 달성까지 이룰 정도로 경제적 성장을 눈부시 이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고요. 개성공단에서 의료 생산이 시작되었다. 이게 언급되려면 노무현 정부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개성공단이 설치되기 시작한 건 노무현 정부 시기 때문에 그런 맥락을 다룬 것 같고요. 칠레와 자유무역 정책이었다. 이것도 진짜 맨날 애매하게 나오는데 교과서 기준으로는 2004년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게 거의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 진짜 거의 걸쳐갈 쯤에 뭐 서명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시기상 그냥 전 노무현 정부 적을게요. 근데 아마 이런 걸로 다 맞낼 거예요. 5번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의 3적 호황이 있었던 거는 전두환 정부 시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46번 밑줄근 정부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것도 솔직히 제가 그때 아마 이 야간 통행 금지 해제를 제가 모의고사 넣어놨었거든요. 얘가 또 적중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좀 적중한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나름대로 이 야간 통행 금지 해제라던가 이런 식으로 약간 당근을 주는 정책도 있었는데 이런 프로야구, 프로축구 이거 적중했다. 프로야구단도. 그래서 3S 정책이랑 이런 3S 정책을 통한 우미나 정책을 외에도 삼청교육대라는 뭐 사회정화 명분으로 온갖 사람들 끌고 하는 이런 정책 같은 걸 했었던 때는 전두환 정부예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문제 키워드만 제대로 이해했으면 풀이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문제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는데 그냥 포인트가 완전 똑같았습니다. 1번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거는 해로 관광부터 기준한 다음에 김대중 정부고 서울 올림픽 대회가 개최된 거는 노태우 정부입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있었겠다. 자 이거는 진짜 장담하는데 제가 보기에 3번 낚이신 분도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삼풍백화점 사건은 김영삼 정부예요. 이거 95년 발생했습니다. 보도지침을 통해 언론을 통제했다. 이게 은근 박정희 정부 시기랑 키워드 헷갈릴 수 있는데 언론기본법에 대한 거라든가 보도지침 이런 법 같은 게 확실히 나온 거는 전두환 정부 시기에 더 가깝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호주제가 폐지된 거는 노무현 정부 시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7번 가이드라 내용 옳은 것. 자, 이 문제도 뭐 계속 잘하는 것 같은데 얘는 심지어 제가 이 인물 나올 거다 대놓고 꺼내왔었거든요. 얘도 적중했어요. 제가 그때 문제에서 신한청년당 조직한다는 거를 찍었는데 이게 또 나왔고 정답 키워드 제가 가져온 거 그냥 그대로 싹 다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69회 때도 좀 더 좋은 모의고사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많이 참고해주세요. 아무튼 이 문제 포인트는 몽양, 신한청년단 조직 그리고 조선국준비위원회 결성인데 약간 하는 거면 확실히 지금 그런 경향 유지하고 있는 게 내가 올해는 얘 꽂혔어. 그럼 얘만 겁나 돼요. 그러니까 확실히 66회쯤부터 여운형 꽂혔거든요. 근데 그 뒤로부터 여운형을 계속 내는 거예요. 66회부터 68회까지 3연속으로.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거 꽂힌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냥 걔는 무조건 외우세요. 그러면 한 문제 어떻게든 먹을 수 있거든요. 제가 문제 찝은 것도 그렇게 찝은 겁니다. 이거는 꼼수가 아니라 경향이에요. 진짜 그냥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한 문제 더 먹어요. 아무튼 여운형 선생님에 대한 걸 다룬 건데 이 인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했었고 거의 광복 직후에 국가의 재건을 위해서 활동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1번 한국민주당 창당한 거는 송진우라던가 김성수 같은 인물들이 있고요. 50총선거 출마 이 인물을 못했습니다. 이 인물은 1947년에 돌아가셨어요.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한 거는 정급 발언을 외치신 이승만 대통령이고요. 전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한 거는 죄송합니다. 신채호입니다. 신채호. 이거 바탕으로 의회를 이끈 게 김원봉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좌우합작위원회를 조직했다. 그래서 당시 여운형 김규희 선생님 합심해가지고 좌우합작 7원칙 발표하면서 뭐 미소공동위원회 개최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가지 개혁 같은 걸 주장했던 활동을 주도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48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 옳은 것. 자 이 문제 진짜 와 제가 거의 한능검을 제가 20번 넘게 시험 봤거든요. 가서 와 이 시험 문제는 진짜 처음 받자마자 저도 멘탈이 나갔어요. 이게 뭔 지금까지 본 문제 중 가장 독특한 수준의 문제 중 하나였거든요. 근데 답은 쉬웠어요. 그러니까 답은 쉬운데 약간 문제를 풀이하는 사고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되게 사고력 센스가 많이 필요한 문제라 와 처음에 좀 뭔가 싶었어요. 근데 이 문제 포인트는 설명할 게 없는 게 삼국시대의 사람들의 합습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런 거 해당되는 거 아니면 다 자르시면 돼요. 자 볼게요. 울주 대공리 방구대에서 고래 사냥 모습을 볼 수 있다. 자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그 육지동물 그러니까 뭐 아니면 뭐
고래 이런 것처럼 어 당시에 뭐 해양 생물에 대한, 그러니까 생태계에 대한 그런 일종의 바위에다가 적어둔 기록인데, 이거는 기록상으로 솔직히 그 삼국시대라기보다 거의 선사시대에 가까운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는 것보다는 애초에 시기가 그냥 안 맞아가지고 틀렸고요. 이지연이 망권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류했다. 자, 이거는 원 간섭기겠죠. 충선왕이 이거 설치했으니까 시기적으로 고려이기 때문에 삼국시대 해당 안 돼요. 3번 청소년들이 경당에서 책을 읽고 활 속에 배웠다. 자, 얘는 해당이 돼요. 왜냐면 이거 고구려의 미성년 학교이기 때문에 삼국시대 생활 모습으로 적절해가지고 정답은 3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이게 그냥 삼국시대 사례가 맞냐 아니냐 그거만 여러분들 좀 구별 잘 해두시면 됩니다. 4번 독특한 회계정리 방식인 사계치유법을 사용했다. 와, 이건 좀 오랜만에 어려운 키워드 들고 왔는데, 송상이 쓴 독특한 회계법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조선시대 후기니까 시기가 안 맞고요. 정해공주 묘지석에는 유교공정과 중국 역사서의 내용이 인식되었다. 이거 여러분들이 솔직히 이거 자체를 굳이 정확히 이해할 필요 없는데, 정해공주는 발해 문왕의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발해랑 관련된 키워드다, 그것만 이해하고 넘기세요. 이 문제는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 자체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들어가면은 밑도 끝도 없으니까 그냥 최대한 단순하게 풀면 쉬웠고, 안 그랬으면 이게 뭘까 좀 당황은 많이 탔을 것 같습니다. 49번 가 마의 설명과 사진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거 얘기했는데, 와 진짜 마지막 페이지가 진짜 제가 보기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연속으로 나온 것 같아요. 진짜 저 솔직히 이 문제 시험을 받자마자 한 3분 동안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은 풀었는데 어 오답 선지 한 개가 이거 대체 뭐하는 놈인지 싶어가지고 약간 좀 당황해서 풀었거든요. 왜냐면 이거 토기의 개념에서는 조금 살짝 색다른 게 하나 있거든요. 일단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가 태토와 유학이 뭐 백색이고, 일단 백색이에요. 백색,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릇이라는데, 중요한 건 일단 백색이에요. 백색, 겁나 밝은 거 백자입니다. 그냥 백자, 그냥 뭐 파란색 뭐 그런 거 안 들어, 그냥 순수한 흰색 백자인데, 자, 얘 지금 겁나 백색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솔직히 말하면은 약간 독해력이 여러분들이 조금 있어야 돼요. 센스라던가. 자, 제가 그거부터 풀어볼게요. 자, 일단 백색이래요. 백색이죠. 우리 생맥 아닌 이상 이거 백색인 거 알고 있어요. 일단 맞아요. 두 번째, 나의 경우에는 푸른 빛깔을 고려인들은 비색이라고 하는데, 근래에 들어와서 빛깔이 더 좋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맥락을 좀 읽어보면은 이건 약간 청아백자? 아, 청아백자가 아니라 그 상강청자. 네, 상강청자. 이거 말했던 거예요. 상강청자. 아무튼 약간 청자의 개념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푸른 빛깔을 고려인들은 좋아한다. 그러니까 일단 고려 시대란 거랑 푸른 빛깔이 나왔는데, 아, 제가 이거 이름 안 적어드렸거든요. 지금 1번은 백자 달 항아리고, 근데 제가 헷갈렸다 했던 게 2번이거든요. 왜냐면 얘는 토기라기보다는 이게 뭐냐면 국보인데, 아마 이거 보시고서 이게 뭔 생뚱맞은 거지 하시는 분들 많았을 텐데, 청자 오리 모양 연적이에요. 그러니까 연적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벼루에서 먹을 갈 때 쓰는 물 있잖아요. 그 물그릇이에요. 물그릇. 그러니까 그 벼루에 먹을 갈 때 쓰는 물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그래서 좀 모양도 근데 심지어 오리 모양이라, 이게 뭐씨 나머지 지금 다 도적인데 얘 혼자 왜 오리 자식 있지? 이랬을 거예요. 심지어 눈까지 짜증나.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은 우리는 지금 독해력에만 주목하면 돼요. 지금 푸른 빛깔인 거 어쨌든 맞죠. 그럼 일단 얘는 제껴요. 세 번째, 회색 태토 위에 백토로 표면 분장하는데 유약을 입혀 구운 자기라는데, 회청색을 띠는 사기의 의미로 분장 회청사기, 다른 말로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분청사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솔직히 분청사기 몰라도 약간 전 분청사기는 회색, 흑색 약간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온 건 회청색이라잖아요. 이게 어떻게 회청색이에요? 이거 누가 봐도 그냥 검은색인데 청색이라고 볼만한 색깔이 한 개도 없어요. 얘는 청동기 시대 가짐의 톡이거든요. 약간 도자기의 개념으로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랑 완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색깔도 매칭이 안 돼가지고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단순하게 얘 나머지 푸른 빛깔 좋은데 얘는 색깔이 이상해, 이렇게 찍었으면 이 문제는 쉽게 푸는 거고, 괜히 여기다가 뭘 다 대입하면 더 못 풀었을 겁니다.
자, 라의 경우에는 코발트 안료라는 키워드 나오는데, 자, 코발트 안료가 언급되는 거는 조선 전기부터 시작하기 시작해가지고 조선 후기에 유행한 청화백자입니다. 청화백자의 경우에, 그러니까 얘가 가장 어려운데, 청화백자의 경우에는 푸른색이 중요하거든요. 푸른색. 그래서 아마 2번을 안 찍으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나머지 같은 경우에 색깔에 대한 힌트가 있는데 얘는 색깔에 대한 힌트가 없으니까 이걸 찍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코발트 안료, 회의청 이런 거 나오면 청화백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의 경우에는 똑같이 고대사람 비색이 나왔죠. 그러면 그냥 얘는 또 청자 낸 거예요. 근데 가장 유명한 상강청자는 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는 똑같은 초록색이네, 그거만 생각했으면 이 문제 쉽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문제에서 요구한 독해력을 바탕으로 그냥 그대로 대입했으면 오히려 무난하게 넘길 수 있었는데, 여기다가 너무 전공자처럼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진짜 그냥 보이시는 대로 단순하게 사고하는 거 또 좀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문제 보고 저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몰랐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한 방법이 있구나, 한번 제가 풀이한 방식 한번 참고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자, 맞아. 50번 다음 사건 영향받아 발생한 사건 오른 거. 자, 얘도 솔직히 마지막까지 진짜 와, 이번에 좀 너무했다 싶을 정도로 좀 새로운 문제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솔직히 문제 키워드를 모르신 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정답 키워드가 얘 뭐지? 당황하신 분들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틀렸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솔직히 안 읽어도 되거든요. 그냥 근로자에 대한 노동자에 대한 그냥 권한을 그럼 좀 지켜달라, 그런 맥락한 거니까 어렵진 않은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전태일 분신 사건이죠. 근데 지금 심지어 사진까지 대놓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거의 전태일 분신 자살 사건, 이거 어렵다고 느끼신 분들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했고요. 근데 이거는 문제 키워드보다는 정답 키워드를 몰라가지고 뭐지 하신 분도 있었을 텐데, 사실 이거 자체가 전태 분시 자살사건 자체를 알았으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어가지고, 이것도 그냥 진짜 기본적인 배경지식 있었으면 좀 쉽게 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냥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냥 새로운 거 나오니까 그냥 되게 찍기 싫은 그냥 그런 느낌? 그러니까 확실히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찍기 싫은 그냥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낚이신 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볼게요. 신한공사 설립되어서 귀속재산 관리했다는데 이건 미군정 시기입니다. 애초에 이건 1970년쯤에 발생한 건데 시기가 안 맞고요. 부산에서 조선방직의 총파업 사건이 발생했다. 그나마 지금 노동자 문제랑 얘기할 수 있는 게 얘가 제일 가까웠거든요. 이건 뭐냐면 일제감정기 시기에 발생한 건데, 이게 부산 조선방직이 당시에 좀 그래도 부산 지역에서 유명했었던 좀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노동 그런 현장. 근데 여기서도 약간 강주로 을밑대 고공노동처럼 뭔가 열악한 노동 환경, 노동 시간이 가혹하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총파업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냥 노동 환경 안 좋은 데서 그냥 다 깽파이 발생한다, 그냥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경제자를 목표로 제1차 경제 5개년 계획이 추진된 거 역시 박정희 정부 시기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요. 근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걸 계기로 경제 개발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60년대 초반부터 시작한 거고 얘는 70년대니까 시기가 안 맞아요. 자, 4번 미국에서 들어온 원조물자 기반으로 300산을 발전한 거는 이승만 정부 시기이기 때문에 시기가 안 맞거든요. 근데 아마 이 문제를 푸신 분들도 하신 분도 있었을 텐데, 약간 전 이런 문제 보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어려운 거에 집중하지 말고 핵심에 집중하라는데, 청계피복 노동조합이 뭔지 모르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전태일의 분신 자살 사건이 발생한 거는 평화시장이에요. 애초에 얘가 사는 데는 진짜 지금 동대문 인근 지역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생각했다면은 이건 뭔지 몰라.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은 그냥 이 전태일 열사의 희생을 본받아가지고 노동 조건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노동자들의 뭔가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만든 노동운동 단체인데, 이걸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전태일 열사는 여기서 분신자살 했다는 걸 알았다면은 진짜 저분이 희생했는데 우리가 이어나가야 될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만 했어도 이건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는 거 어차피 오류가 있는 선지 안 만들거든요. 그냥 핵심에 집중하면 쉽게 풀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사고를 안 하는 게 좀 중요하다는 거, 이런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생각했다면 이 문제는 오히려 쉽게 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68회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